결국 수요가 사실은 점점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유럽 단에서 어제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왔고 미국도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도해야 될 시점을 갖다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콘텐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재고는 후행적으로 그럼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 말즉슨 앞으로의 미국의 원유와 정유 제품 재고는 조금씩 향후 2개월 동안은 증가한다라는 그림이겠죠. 특히나 저는 유럽이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있죠. 에너지 내재화가 안 된 국가예요. 스스로 원전을 갖다 없애버려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수요는 더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최근 며칠간의 또 이슈라고 한다면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배럴당 2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며칠 사이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 4%, 오늘도 2%대 총 6%가 넘는 WTI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브리핑 드린 것처럼 유가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진 게 최근에 좀 느껴지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250불 예측하던 기관도 있고 했던 걸로 그건 좀 극단적이긴 해도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틀 사이에 6%가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가가 빠졌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중동의 계절성이 끝났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동 단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가 냉방 시즌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전력 수급이 급증을 하고 담수화 수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이 이제 타이트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력이 중요해질 텐데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랑 좀 차이점이 전력원의 40% 이상이 이제 석유를 통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우리는 석탄이나 원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원유 수출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원유 수출이 급감을 하고 OSP는 인상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10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은 무엇이다? 냉방 시즌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감산과 별개로 수출량이 기존의 계절성 때문에 타이트해졌던 부분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제도 보면은 케이플러라고 이제 외부 기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중동 국가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들 국가들의 최근에 원유 수출량이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9월 말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같은 계절성의 종료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가의 하락 요인이 작용했다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수요겠죠. 결국 수요가 사실은 점점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유럽 단에서 어제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왔고 중국 단에서는 부양책을 갖다가 펼쳤지만은 부양책이 원자재에 반영되는 시차가 최소 못해도 9개월가량 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 단에서도 고용이 악화되는 부분이 점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반적인 수요와 결국 계절성의 종료를 감안하면은 유가는 점점 4분기 때는 계속 레벨 다운이 불가피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겠고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그런 예측들이 나올 때 가장 주된 이유로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개입이라든지 확전 가능성 이런 걸 상당히 좀 우려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한풀 우려감이 꺾였다. 이것도 큰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네. 중요했던 점은 사실 확정 가능성은 계속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와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과거엔 순위파와 시아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서 보복을 갖다 나섰는데 지금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 때 이미 에브라임 협정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 꺼려했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비난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정 리스크 단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로 발생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원인 중에 첫 번째가 계절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수요가 준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유럽과 중국 일단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걸 들어주셨잖아요. 사실 미국 경기는 나 홀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영향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다고 볼 수 있을까 보면 좀 근데 중국의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수요 슬로우다운의 영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선진국이죠. 선진국. 결국 미국도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결국 보면은 WTI 단에서 이제 원화물과 근화물 간의 스프레드를 갖다 보면은 점점 백오데이션에서 콘탱고로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즉슨 무엇이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도해야 될 시점을 갖다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콘탱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재고는 후행적으로 그럼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 시차가 최소 못해도 2개월에서 3개월이 나기 때문에 그 말즉슨 앞으로의 미국의 원유화 정유 제품 재고는 조금씩 향후 2개월 동안은 증가한다라는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저는 유럽이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있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유럽의 경기가 가장 안 좋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내재화가 안 된 국가예요. 에너지 내재화. 그렇죠. 네. 미국과 유럽의 큰 차이는 스스로 원유나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스스로 원전을 갖다 없애버려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유럽이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원전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안정적인 싸게 염가의 원자재를 버려왔기 때문인데 그 모든 걸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수요는 더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결국 선진국들의 수요가 슬로우 다운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보다 유럽이 더 안 좋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단의 수요 그 부분이 가장 컸다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유가가 먼저 원인이냐 후행적이냐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만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이렇게 안 받쳐준다는 거구나. 경기가 이 정도로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에는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위원님? 글쎄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까지를 갖다 고민했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WTI 기준 75불 정도가 네. 되고 그러면은 유가는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헤드라인 CPI.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지금 75불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있어서 이 레벨을 갖다 유지한다고 가정을 깔고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은 유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버텨버리는 거죠. 왜?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60불대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지금의 레벨을 유지하게 되면은 상승률 여전히 버티게 돼버리거든요. 그 말즉슨 디스인플레이션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여전히 물가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페드도 점도표상으로 봤었을 때 좀 딜레이 시켰다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들 갖다 약간 네. 좀 수정됐었던 부분들. 예. 그렇군요.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을 또 분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천연가스 최근에 하락했었던 요인을 몇 가지를 보면은 네. 첫 번째는 미국 쪽 단에서 기온이 그렇게까지는 춥진 않네 라는 식의 방향 이제 부분들이 나와줬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예상보다 빠른데 네. 이 두 가지였다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천연가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11월 말까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 맞아요. 왜냐 결국 난방 시즌이거든요. 겨울철 난방 시즌 갖다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12월부터지만은 근데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천연가스나 또는 연료탄을 미리 땡겨와요. 그래서 이걸 미리 가공을 갖다 해가지고 전력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소비가 확대되는 그림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 11월 말까지는 천연가스 수요가 좀 늘어나야 돼요. 네.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긴 하고요. 네. 근데 천연가스 그렇다 해서 올해랑 내년 초를 봤을 때 계속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방 시즌이라서 저도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 네. 그림은. 그러나 여전히 저는 상단이 닫혀 있다라 계속 보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엘니뇨죠. 아, 결국 모든 원자재는 이 기상 이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실물 자산이니까요. 주식 같은 미래를 반영하는 자산이 아니라 현재나 다소 경기를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상 이변인 엘니뇨 국면에서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평년 기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겨울이 굉장히 뒤늦게 왔어요. 이 같은 평년보다 기온 자체가 높다는 거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예년만큼 못하다란 소리고, 그 못하다란 소리는 결국 천연가스단에서도 마찬가지 수요가 약하다라는 소리거든요. 즉 상단이 막혀 있는 거죠. 난방 시즌 맞지만은 그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전히 약하죠. 그러나 어쨌든 근데 내년 연말까지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는 여전히 안 좋지만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엘니뇨가 그때는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는 상단은 여전히 닫혀 있다. 왜? 엘니뇨 때문에. 이 접근이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상보다 안 춥다. 춥긴 추울 거니까 수요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엘니뇨 때문에 상단은 막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보고서 내신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산업금속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양책 반영까지 시차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말쯤에 특별채권 1조 위안을 갖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그 대부분들이 인프라에 쓰겠다라는 방향성일 텐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산업금속, 중국 하면 원자재 수요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들 다 좋아질 거고 산업금속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구리나 아연이나 니켈, 알루미늄 다 좋아지지 않겠는가. 철강도 마찬가지. 이 아이디어로 당장의 근데 접근은 저는 좀 어렵다라 계속 해석을 하거든요. 왜요? 원자재는 네. 주식은 미래를 계속 땡겨옵니다. 앞으로 2년, 3년, 4년 것도 땡겨와요. 가격 자체가. 그러나 원자재는 미래를 반영하는 자산이 아니라 경기를 다소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는 경기에 약간 좀 더 밀접해서 비슷하게 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좀 더 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때 부양책을 발표했다 해서 그게 바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시차가 네. 존재하죠. 즉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11월부터 특별채권 가다 내년 1분기 말까지 1조 위안을 발행하게 됩니다. 5천억은 올해, 나머지 5천억은 내년에. 그러면 이게 인프라로 투입될 텐데 이게 발행한다 해서 부양책에 왜 바로 효과가 발휘 안 하느냐? 크레딧 임펄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크레딧 임펄스라 해서 GDP에서 총 이제 신용 창출 전체 총액을 갖다가 나눈 값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히 쉽게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중국의 부양 강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네. 크레딧 임펄스가 높아지면은 부양 강도가 강하구나. 강하다.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 내년 1분기 말까지는 이 크레딧 임펄스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올라간다 해서 원자재 바로 튈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차죠. 결국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실제로 신규 주문이 발생해야지만 원자재는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크레딧 임펄스는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9개월가량 선행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보면은 지금은 중국의 부양책을 반영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은 최소 못해도 내년 7월부터가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격의 지표로도 연결되는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과거에도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채권을 코로나 위기 때랑 금융위기 때도 발행했었는데 이번 2020년 2월 달에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언제 본격화됐냐면은 사실 뒤늦게 발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다시 또 9개월 이후였었던 10월 달쯤인가 그때부터 정책 효과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익년도 최소 못해도 또 9개월까지 연장돼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갖다 만들어냈거든요. 이번 역시도 저는 좀 더 비슷하다 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중국이 막
이제 성장이 엄청 세진다라기 접근하기보다는 네. 중국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보다는 그러나 그것이 시차가 존재하고 원자재는 경기를 다소 호행하기 때문에 좀 더 뒤늦게 반영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시차는 평균적으로 9개월로. 일반적으로는 보시는 9개월 정도가 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필연적으로 나타났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내년에 뭐 대선이나 이런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은 과거에 늘상 그렇게 보여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9개월 시차를 감안해서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고 뭐 팔고 뭐 이런 걸 실질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겁니까? 이 시차를 반영한다면. 결국 원자재 단에서 놓고 보면 메탈 단에서 특히 메탈 단에서는 네. 중국에 민감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접근보다는 내년 2분기 때가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메탈하면 우리가 시클리컬이라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메탈 단에서는 원자재 단에서 내년 2분기라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메탈 단에서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내년 7월부터 정책 효과인 점을 감안하면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네.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경기의 효과에서 중국은 시차를 두고 선진국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요가 점점 슬로우 다운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나마 미국은 인프라 법안 덕분에 그 슬로우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라면 감안하면은 원자재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여전히 내년 그럼 하반기가 훨씬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2분기 정도로 보고 기대감은 하반기 정도로 그렇게 접근할 수 생각을 있겠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산업금속에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앞서서 이제 유가 얘기했는데 석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밸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유 종목은 더 높은 상승세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가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수요가 여전히 약하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유가의 방향성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지난 9월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약하고 그 방향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뭐 중국의 부양책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언급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뭔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림들이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하는 기업 ETF나 이런 애들을 갖다 보면은 결국 유가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 기업 중심의 ETF 그 주식 ETF를 갖다 감안했었을 때는 유가랑 같은 방향성이다. 근데 내년 상반기 여전히 수요가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반대로 내년 하반기 때는 정책의 효과라든가 불확실성이 거친다라든가 또는 엘니뇨의 후퇴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방향성 단에서는 그럼 지금은 여전히 아닐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궁금해지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지금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혼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가 굉장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뭐 유가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또한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어떻게 봐야 사실 될까요? 미국이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거죠. 왜냐면은 미국의 경기 고용 지표를 갖다 보면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신규 고용이 여전히 그런 전월 대비했을 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단지 컨센을 상회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상회할까를 갖다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프라 법안 통과됐고 칩스 법안 통과됐고 거기다가 IRA 통과됨으로써 광산 개발 투자라든가 인프라 개발 투자라든가 또는 제조업 간에서 이제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단에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덕분에 미국의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순환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그림을 돈의 힘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건설 지출 추이를 갖다 보면은 주거용 건설 지출은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럼 부동산이 안 좋으면 원자재 수요는 부동산이 리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다 꺾이게 되는데 어째서 더 버텼었냐면은 인프라 투자가 반대로 늘어났었으니까요. 결국 이게 상쇄 효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가 사실은 슬로우 다운한 건 맞지만은 예상보다 좀 더디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왜?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효과가
어쨌든 내려온 방향성은 분명하거든요. 단지 그 속도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최진영 연구위원님의 보고서도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산업금속에 대한 또 중국과 관련한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